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앤대세나. 오늘도 지역민의 날카로운 질문과 제안,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뜻있는 시청자의 목소리, 이럴 수 이슈. 오늘은 세종 지역 고등학생들이 당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세종시 버스 요금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학생들의 호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고등학생 김효진입니다. 요즘 세종시 교통비가 올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침 7시 세종 대성고 2학년 김효진 양의 등굣길입니다. 효진 양은 매일 열정거장 거리를 버스로 통학하는데요. 요즘은 선뜻 버스 타기가 주저된다고 합니다. 10,000원, 20,000원씩 충전할 때도 있고 한 번에 한 50,000원, 30,000원 할 때도 있는데 한 30,000원 하면은 거의 한 2, 3주? 그러면 다 쓰고 지금 교통비가 엄청 나가니까 사실 부담되면서도 아깝죠. 효진 양은 부모님에게 받는 빠듯한 용돈의 대부분을 교통비로 쓰고 있습니다. 버스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아낄래야 아낄 수 없는 비용인데요. 설상가상 세종시 버스비가 크게 오른 겁니다. 처음에 교통비가 오른다는 거를 그 정류장 거기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고 되게 91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니까 이게 한 몇백 원 차이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들으니까 되게 이제 돈이 조금 많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7월 1일 세종시는 버스비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카드 기준 910원에서 1,100원, 현금 기준 950원에서 1,200원으로 약 20%가량 올랐습니다. 성인 요금과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종시 버스비는 인근 대전시와 비교해봐도 약 50% 가까이 비쌉니다. 급격한 버스 요금 인상,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난 6월 17일 날 버스 요금 조정 고시를 했고 이것이 7월 1일 첫 차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통해서 버스 운송업체의 수지 경영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하자는 데 첫째 목표가 있습니다. 둘째는 운송 원가에 비해서 낮은 요금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화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운행 대수 확대와 운송 원가 상승, 서비스 질 향상 등이 버스비 인상의 이유라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청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올랐다 해도 좀 혜택이 좋지 않냐. 막 환승을 한 번 할 때 3번이 되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학교 오는 데는 환승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어른들이 저희의 지금 불편함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불편한데 오히려 어른들은 지금 이 상황이 더 나아진 거다, 더 좋아진 거다 라고만 얘기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아무런 희망을 볼 수가 없죠. 직접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교통비가 인상된 건 알고 있지? 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혹시 부담이 됐다 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줄래? 그러면 부담되는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환승도 안 하는데 버스 요금이 200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교통비가 한 달에 정해져 있는데 버스비가 오르다 보니까
가끔씩은 걸어 다녀야 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의 경제 사정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원래 한 달에 교통비를 5만 원씩 받는데 그 5만 원을 쓰는 그 기간이 점점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짧아지는 기간 때문에 또 다시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효진 양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제 해결 동아리 친구들과 직접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세종 대성고 전교생 중 86%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들 중 92%는 인상된 버스 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졸업할 때까지 버스비가 내릴까? 그런 의문도 많이 들고 혹시나 더 오르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긴 해요. 세종시 청소년 버스비 인상액은 카드 기준 190원, 현금 기준 250원입니다. 그렇다면 인상된 버스비로 인해 얼마나 지출이 늘게 될까요? 매일 통학하는 청소년들은 카드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를 환산했을 때 인상 전보다 11,400원을 더 쓰게 됩니다.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200원을 모으면은 일주일에 한 1,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달에는 5,000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교통비가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과 관련돼서 그런 정책들이 바뀐다면 저희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만들어서 학생들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효진 양과 사회문제 해결 동아리원들은 현실적인 버스비 인하를 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66,000원이 나가는 건 굉장한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렇다고 그걸 나눠서 충전을 하자면 매번 일주일마다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10,000원을 충전해도. 그래서 그런 점이 불편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 때도 그런 돈들이 좀 여가 비용을 좀 남겨놔야 하는데 그런 게 버스비 때문에 확실히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효진 양과 동아리원들은 먼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인근에 있는 세종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이에 동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요. 무려 2,400여 명의 세종시 청소년들이 동참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접근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시청에도 교육청에도 문의를 해보고 또 버스 회사에도 세종시 버스 조합에도 연락을 해보고 이러면서 주로 활동은 일과 이후나 점심시간 아니면 주말 또 심지어는 일요일까지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동아리방에서 함께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생들은 서명 용지와 함께 현실적인 교통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시와 교육청 등의 제안서를 넣었지만 어른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반응들이 다 달갑진 않았어요. 학생들이 뭐 이런 거 갖고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지? 뭐 그런 뉘앙스였고 지금 당장은 뭐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근데 사실 저희는 당장 내일도 버스를 타고 모레도 버스를 타는데 이게 언제까지고 그렇게 미뤄지기만 하다 보면 저희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고. 학생들이 제안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교육청 주관 통학버스 마련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소년 정기권 도입 등인데요. 요구안을 가지고 직접 세종시청을 찾아가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인증되었습니다. 네, 저희 세종 대성고등학교에서 왔는데요. 시장님 만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선 2층 대변인실로 오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장을 찾아가는 학생들. 구체적인 부담 이야기하기. 아이들이 교통비가 부담이 돼서 걸어다니는 친구들도 있다고.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저희만 대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세종시 엄청 많은 친구들의 서명을 받아서 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까지 다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저희 어려움이랑 저희 의견 잘 전달하고 오고 싶습니다. 드디어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어디 앉을까? 이쪽으로 앉을까요? 어디가 좋을까? 버스비가 학생 요금이 1,100원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버스비가 올라서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친구도 있고 용돈 받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친구도 있고 이런 것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요금 자체가 8년 만에 이제 요금 조정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종시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버스비가 인상돼서 부담을 느끼냐고 그런 서명운동을 해봤어요. 버스비가 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2,000명의 아이들이 사인을 해줬잖아요. 청소년 정기권 마련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네. 청소년 정기권 도입을 약속받았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이뤄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제시한 정기권 사용 문제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다시 한번 좀 챙겨보고 또 해결책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명을 받고 민원을 제기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면담을 통해 작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종시 청소년 버스비 인하, 이제는 어른들이 신뢰로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종시 청소년 버스 요금에 대한 세종 지역 2,500명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하였는데요. 시장님께서 정기권 도입을 약속하신 만큼 잘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교통비의 부담, 그러니까 1,100원. 사실 얼마나 정책 당국자들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인상을 했는지 이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명미남, 추진력, 실행력 좋은 표현들을 이 고등학생들에게 다 가져다 붙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학생들이 이 버스 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며 직접 만든 전단입니다.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세요 하면서 보시죠.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통학버스 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 청소년 정기권 도입 등. 예. 네. 저는 세 가지 대안책 중에 통학버스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도 놀랍네요. 교육청이 주관해달라 이렇게 책임 주체까지 그렇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학교에 떠넘기기에는 이것이 사업 예산도 그럴 것이고 책임 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데 이거를 교육청이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도 생각하고 책임 주체까지도 생각하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웬만한 어른들보다 낫네요. 네, 그럼요. 예. 그 정책적인 대안을 이렇게 고려할 때 다른 사례들을 이제 보통 좀 찾아보잖아요. 예.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사용 금액에 비례해서 교통비 지원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무상교통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 대표적인 또 교통약자들이잖아요. 네. 이게 교통복지 차원에서 세종시도 또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시가 이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을 당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고요. 일부 세종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제도까지도 이제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예정대로 인상안이 추진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예. 더더욱 어른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런 대안까지도 찾았다라고 하는 이 고등학생들이 참 훌륭한 거죠.
네. 예. 어쨌든 이제 세종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정의권 도입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시사인대선함은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보 메일과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이 뽑는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지요. 1년간의 정책을 시민에게 평가받으면서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상위권에 오른 뉴스를 살펴봤더니 공통적으로 지역 화폐가 눈에 띕니다. 대전 역시 10대 뉴스 1위로 온통대전 발행이 꼽혔는데요. 한 번의 사용으로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이를 통해서 대전이 더 따뜻해진다는 뜻의 온통대전. 과연 이름에 걸맞는 따뜻한 정책이었는지 시민노보 불청객에서 점검해 봅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의 한 도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온통대전 이용하시나요? 대전시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지난 5월 예정보다 2달 앞당겨서 이 온통대전을 출시했는데요.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 금액의 10%에서 15%가량을 캐시백으로 지원받아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도입의 취지와 달리 이 온통대전을 이용하는데 여러 문제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일보 불청객 시간에서는 온통대전 이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온통대전으로 지급받는 돈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현찰화를 하는 거죠. 커피숍에서 내 카드로 100만 원 긁고 네 커피숍에서 우리 쪽으로 100만 원을 긁자. 그러면 어차피 100만 원은 상세가 되는 거죠. 네. 내가 결제한 거는 상대방 쪽에 입금이 될 거고. 그리고 캐시백은 또 바로 받는. 그렇죠. 캐시백은 이제 바로 다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온통대전 혹시 사용하시나요? 네. 온통대전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혹시?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나요? 캐시백으로 또 쓰고 현찰로 써야 또 주변 상인들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조금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온통대전 쓰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많으세요. 아 많으세요? 그 어떠세요? 그분들 쓰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캐시백이나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역 화폐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사례 그동안 여러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이었을 때 지급되었던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 불법적으로 현금화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캐시백 가지고 네네네. 현금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 상품권 깡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네, 그냥 보통 막 식사하거나 진짜 실생활에서 쓰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어차피 한도가 크게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못 보셨고요? 예,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것은. 아 그런 건 모르시고요? 예. 그런데 이 온통대전의 현금화 사례 정말 없었을까요? 제가 만난 제보자는 온통대전의 불법 현금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면 커피숍에서 100만 원, 200만 원 결제하기가 힘들죠. 정보도 뜨고 카드사 같으면 이제 뭐 긴급으로 아니 너네 매출이 하루에 결제 금액이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00만 원이 결제됐냐 이런 식의 연락이 오는데 온통대전은 일단 그런 연락이 안 옵니다. 아 그런 연락이 안 와요? 네, 그냥 그래서 손쉽죠. 그러면 너네 커피숍에서 내 카드로 100만 원 긁고 네 커피숍에서 우리 쪽으로 100만 원을 긁자. 그러면 어차피 100만 원은 상세가 되는 거죠. 내가 결제한 거는 상대방 쪽에 입금이 될 거고. 그리고 캐시백은 또 바로 받는. 그렇죠. 캐시백은 바로 다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가맹점끼리 실제로 어떤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허수로 상대방 가맹점에 100만 원씩을 결제한 뒤 캐시백 15만 원씩을 챙기는 이런 현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던 도중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온통대전을 불법 현금화하고 있다는데요. 공무원들도 온통대전으로 지급받는 돈들이 있더라고요. 쓰고 남으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용해서 계속 쓰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현찰화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 중에서. 대전시에선
각종 포상금이나 격려금 같은 돈들을 온통 대전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정책 발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 발행된 온통 대전 중 상당수가 그것도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이렇게 불법적으로 현금화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현금화 행위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런 카드나 이런 업으로 하시는 특히 벤사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벤사라고 하면은 카드 단말기. 네, 설치를 해주고 온통대전 카드가 플라스틱 카드인데 매장에 가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매장에 가야만 결제를 하는 건데 벤사들은 그 카드의 정보를 가지고 대면하지 않아도 결제를 하는 거죠. 벤사이기 때문에. 벤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 일을 많이 합니다. 굳이 대면을 하지 않아도 이 코로나 비대면 시기에 굳이 대면을 하지 않아도 처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 노출을 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여러 지자체들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KT에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세종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민전이나 부산의 동백전, 그리고 울산페이 등에 곧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통대전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전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이 좀 있나요, 부정? 아직까지는 저희가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런 게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게 실시간으로 지금 뭐 그 어떤 그 자동으로 걸러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정도 뭐 이렇게 시점을 정해갖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표집단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 방지를 위해 상시 운영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캐시백을 받기 위해 허위로 결제를 하는 그런 사례는 어떨까요? 근데 저희들한테 딱히 그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제가 봐도 그런 뭐 의심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세요 이런 건 되게 많은데 그 굉장히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수동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는 그걸 한번 저희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까지. 그런 캐시백의 취지는 이제 시민들에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허수의 소비가 일어나면서 캐시백이 이렇게 새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대행사 쪽에 한번 좀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캐시백이라는 것은 그 사용 금액에 따라서 돌려받는 이름의 이제 환급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캐시백만 따로 챙기는 수법. 더군다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일부 공무원이 정책 발행된 포상금이나 격리금을 이런 불법 현금화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더 심각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부정 사례들의 수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 깡이라고 하죠. 긴급재난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등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부정 유통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이것을 현금화하는 것, 이런 게 깡인데 다 이런 건 전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예.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이기도 하고요. 좋은 의도로 사용된 화폐를 이렇게 잘못 이용되는 시민의식은 정말 벌받아야 되는 일이 되죠. 저도 이 온통대전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 공지사항이 떴었어요. 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네네네. 돼서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캐시백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인데 시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단순히 예산이 빨리 소진된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 사용한 것들 때문에. 부정 사용 때문에 이게 예산이 새어나갔다는 그래서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예. 어쨌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정 사례에 대한 환수 조치가 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부작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대전시가 내실보다는 외형에만 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온통 대전의 문제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전에는요,
온통대전 말고 이 대덕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인 대덕 1호음도 있는데요.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전 대덕구가 전자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대덕구가 출시한 전자상품권입니다. IC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으로 충전할 때 6%, 명절엔 1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발행 초기에는 대덕구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은 이 온통대전 출시 이후에는 대전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화폐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는 지역화폐를 온통대전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제안을 대덕구에 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뭐 저희들이 뭐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뭐 통합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그 대덕구가 이제 올해 말에 내년 말에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서 우리가 이제 통합 논의를 한번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거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의 정부의 지침이 있어요. 네. 그 지역 단위에서는 우리 광역시 단위에서는 그 국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중복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구매 한도를 통합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 대덕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대전시는 뭐 하나의 플랫폼을 통합해서 인천형 모델로 가자. 근데 인천형의 핵심은 뭐냐면 광역시랑 자치구랑 같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요. 자치구별로 또 인센티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혜택 차이가 상당히 격차가 좀 있어요. 자기 지역에 쓰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러니까 구마다 차이가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덕구의 입장은 각 지역마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대덕 1호음이 발행된 이후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대덕구의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6개월, 이제 작년 7월부터 발행하고 12월까지 효과 분석을 했는데 일단 점포당 평균 1.9% 그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 하루에 한 72,000원, 월 평균 133만 원 정도 수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작년 5, 6월 대비, 코로나가 없던 작년 5월달, 6월달 대비해서 일단 수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에 맞게 대덕 1호음이 대덕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대전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대전시 그 큰 전체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동일 생활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서 자꾸 이제 소비 쏠림 하시면은 이게 뭐 저희들도 마땅히 뭐 대답할 게 많지는 않아요. 상권이 이제 소상공인 영업소가 더 많은 곳에 많이 쓰이는 거죠. 사실상. 그거는 분명히 그걸 쏠림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쏠려 있는 거죠. 그죠? 그 우리가 달성해야 될 그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효과 분석을 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검토 단계인 거고 용역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대전시에선 온통대전과 대덕 1호음의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 발행액 대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10% 가운데 국비 8%만 지원하고 대전시비 2%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었습니다. 대전시에서 한 거는 이제 국비만 배정을 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뭐 운영 시스템이 통합이 될 경우 시비를 지원하겠다. 이 조건부로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를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는데 네. 시에서 기존에 국비 받은 걸 가지고 배분해 주는 건 좋다. 다만 이 사용자가 쓰는 사람이 2배로 이게 국비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이해했는데 예.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닌 거잖아요. 사용자가 지금 2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이라는 용어를 이제 좀 안 쓰려고 하고 시스템 공동 활용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전시에는 만 14세 이상 대전 시민 중 약 40만 6천 명가량이 이 온통대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1조 3천억 원가량의 온통대전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정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시스템이 좀 미비해 보이고요. 대덕 1홈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화폐의 본래 도입 취지인 열악한 지역 상권에 대한 그런 지원보다 좀 다소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 규모의 성장, 이 성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역화폐 본래 도입 취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금요일에요. 대전시가 이 지역화폐 통합과 관련한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니까요. 시스템 통합 시 대덕 1홈 사용자의 카드 교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사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없기에 기존처럼 각자 발행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실무적으로는 시스템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리고 연계 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입장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대전시와 대덕구가 일단 협의는 해 나가겠다는 건데 정리는 됐지만 완전한 봉합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일단 합의점을 찾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동안 대전시하고 대덕구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잖아요. 예. 대전시에서는 예산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지위를 이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또 대덕구에서는 먼저 시작했는데 공을 빼앗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조금 퇴색한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모적인 논란은 일단락됐으니까 그렇죠. 예,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화폐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부정 사용에 대한 감시 체계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대선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사진, 숫자, 공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이 주의 숫자입니다. 27. 2020년 올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자면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대전, 세종, 충남의 27명의 이웃들. 수많은 유족들이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끝내 가족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27. 우리 모두가 아프게 기억해야 할 2주의 아니 올해의 숫자였습니다. 방송을 탄 기자들 방탄기자단의 거침없는 시사 토크, 시사도리치기 시작합니다. CBS 신서우 기자,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방송이 2020년에 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뉴스로 돌아보는 올 한 해 대전, 세종, 충남의 희노애락으로 방탄기자단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사 보니까 키워드는 이런 거더라고요. 위반, 지침, 규정 이런 식의 기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어떤 긴박하게 바뀌는 상황에 맞춰서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해였던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나나 아니면 이웃의 온정 이런 걸 좀 많이 희생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10대 뉴스를 쭉 뽑아놓고 희노애락을 찾아봤는데요. 노는 굉장히 좀 잘 찾아볼 수 있었는데 네. 희하고 락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좋은 뉴스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2020년에 뉴스의 희로애락. 첫 번째 이제 희잖아요. 기쁜 뉴스는 그러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본격화를 꼽아봤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그 건립비 147억 원이 통과가 돼서 확보가 됐는데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발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신행정 수도로 시작해서 2012년 세종시 출범 그리고 정부 부처 이전에 이어 이번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본격화된 건데요. 면적은 지금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61만 제곱미터 규모고요. 부지는 정부 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그 사이 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떠나는 여의도는 국제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어서요. 서울과
그리고 또 지역에도 윈윈하는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분권을 영원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강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해였던 것 같아요. 금강의 보호를 개방해서 자연성을 회복했더니 수질이 깨끗해지고 금강을 떠났던 야생 생물들이 돌아오는 해였거든요.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의 세종과 공주의 보를 세운 게 2011년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물을 쓰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금강에 여름철이면 녹조가 끼어 악취가 발생하고 미오종개처럼 흐르는 물에만 서식하는 생물들이 사실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동안 사실 이제 보호 개방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뭐 농수와 또 경관의 문제를 제기한 반대층의 입장도 있었고, 하지만 이 생태 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호 개방 이후에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까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라도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그 노랑무리 백로가 그 세종보 인근 그 농경지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전 세계 3천여 마리뿐인 희귀한 철새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에서는 발견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먹이 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요. 지난 2018년 수문을 완전 개방한 공주보. 수문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다시 생겼습니다. 수문 개방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래톱들은 야생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모래 주변에서만 사는 흰수마자가 국제 멸종위기종 쿤주홍 부존나비는 지난 6월 공주보 인근에서 발견됐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 물대새의 부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물살이 빨라지면서 수질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내년부터는 생태계 조사 범위를 금강 하구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강의 생태 복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로애락 중 두 번째, 우리를 좀 노하게, 화나게 하는 뉴스는 그럼 어떤 것 꼽으셨나요? 올해도 끊이지 않았던 산업재해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3월 서산 롯데케미칼에서 폭발 사고로 시작을 해서요. 5월에는 서산의 LG화학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사망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같은 달에는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로 150명이 넘는 직원과 주민분들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6월에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또 작업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 그 근로자분께서 결국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고요. 뒤늦게 노동청에서는 이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청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모두 699건에 달했고요. 노동청은 이 중에서 위반 행위가 중대한 499건에 대해서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가 무산됐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화나게 한 뉴스, 임병환 기자는 어떤 것 꼽으셨나요?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다음 날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그 가해자인 의붓 엄마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 잔혹한 아동학대 정황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대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는데요. 사건을 조사한 검사부터 그리고 방청객까지 그 법정은 사실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예.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었죠. 이 재판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인께서 피해자 조력 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당한 처벌을 받는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변론에서도 그 가해자인 의붓 엄마는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의붓 엄마의 변호인은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딸에게는 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느냐라며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방패막이 삼는 거 아닌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애입니다. 올해 우리를 슬프게 했던 뉴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천안 사건처럼 어린아이와 관련된 사건 소식은 화가 나거나 슬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세종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7살의 초등학생과
5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자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취재할 때마다 네. 그 두 어린이 생각이 나면서 좀 많이 슬펐고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씁쓸하다라고 또 평가가 되는 것이 대전시 의원 3명이 법원에서 벌써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예. 그 세종 같은 경우에는 비리 3인방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정치권에서 굉장히 사퇴 촉구를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말과 고성 때문에 행감 도중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었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올해도 여전히 조금 슬픈 광경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충남 태안 해변가에 그 버려진 주인모를 그 고무보트 한 대, 그 지난 5월 그 서해를 횡단한 미리국 사건의 시작은 이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과 해양 경찰의 해상 경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미리국 그리고 불법 체류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안 미리국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시에서는 군과 기관장이 참여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이때 군 관계자는 태안 미리국 보트가 사실 해상 침투용이었다면 그 목표는 대전과 세종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2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인사와 정부 부처, 각급 보안시설이 대전과 세종에 밀집해 있어 이곳을 목표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참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2020년 희로애락 뉴스 중에 마지막. 아까 뭐 즐거운 뉴스가 많이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좀 골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즐거운 뉴스를 좀 발굴을 해봤는데요. 그 충남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국내 60기 중에 30기가 충남 서해안에 밀집해 있죠. 그리고 충남 서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는 서울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충남 서해안에서는 온실가스가 대량 방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보면 이 뉴스는 슬픈 뉴스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기쁜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충남도에서 꽤나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먼저 충남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탈석탄 금고 지정 제도가 올해는 전국 38개 지자체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보관하는 금고를 지정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탈석탄이나 그 신재생에너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측정을 해서 선정하겠다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해서 충남도에서 많게는 최대 12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단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충남도에 있는 123개의 기업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까지 시설 용량을 줄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공기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모습이 읽힌다는 점에서 즐거운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예. 거의 캐내셨나요? 발굴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겠어요. 네, 뭐 이런 뉴스는 서로 공유하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예, 저는 80대 노부부의 100만 원 성금을 좀 꼽아봤습니다. 예, 지난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었는데요. 그 80대 두 노부부께서 월평 이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셔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때 구청이랑 동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좀 보람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래요? 그 인근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셨어요. 예. 매달 그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비를 모았다가 코로나 성금으로 전달을 기부를 하신 건데요. 이분들의 그 기부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전국에서도 비슷한 기부가 좀 그때 부쩍 좀 많아졌었던 것으로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각자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이웃과 나누고 짐을 짊어지는 모습에서 좀 훈훈한 아직은 좀 즐거운 세상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꼽아봤습니다.
자, 올해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희노애락 살펴봤습니다. 새해는 좀 슬프고 화나는 뉴스보다 즐겁고 또 좋은 뉴스로 여러분을 좀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시사 두루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뢰와 불신은 양날의 검처럼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의 정신이 빛난 K방역의 위대함을 경험했고, 한편으로는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신뢰와 불신의 양극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기저질환과도 같은 불의와 부조리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렵게 매듭지어진 신뢰의 고리를 튼튼하게 이어가는 일, 기저질환을 치료해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 시사인데서 남은 새해에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